네, 시장은 또다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또 잘 분석해서요. 내일을 위한 대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이 네 가지 키워드로 분석해드립니다. 자, 열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는요, 의외로 시장 밀려나는데 경기 민감주들 몇몇 종목들은 부각이 됐습니다. 건설주 비롯해서 몇몇 경기 민감주들이 그래도 어제 상승분을 조금은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NC소프트 특징주로 꼽혀요. NC소프트 지난 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타 경쟁사의 게임 때문에 크게 좀 밀려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블레이드 앤 소울이 다음 달 21일에 출시된다. 이런 얘기가 발표가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몰렸던 하루였습니다. 거의 8% 가까이 올랐나요? 7, 8%의 상승으로 마감되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차 매도는 오늘 또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규모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물량이 흘러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전차 쪽으로 집중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요. 유럽 쪽으로 다시 한번 시각을 돌려야 됩니다. 드디어 오늘 밤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한 새벽 2시쯤이 된다고 해요. 유럽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회담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투자은행 자본 확충 여부? 유로본드 발행될지 안 될지, 그리고 유럽 재정 안정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의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프랑스와 독일이 현재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제에 있어서 뚜렷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거 대규모 예금 인출, 그러니까 뱅크런에 대한 어떤 대책만 약간만 언급이 된다고 해도 시장은 한숨을 돌릴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쪽 이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에 대한 얘기도 해드려야 되겠죠. 자리 옮겨서 대책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마루투자자문 조행갑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쩜 시장 떨어질 때마다 오세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렇게 다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1800선까지 또 밀려났어요. 시장 오늘은 어떻게 보세요? 예, 하여간 좀 시장이 좀 올라갈 때 와야지 할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그 전형적으로 이 역유동성 장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속임수적인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따라가면은 이익 날 것 같이 하지만 막상 사면 다음 날 다시 빠지면서 손실폭을 키우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어떤 기만 장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재현됐다고 좀 해볼 수 있고요. 이런 측면들은 이제 외국인들의 이 매도가 반복되는 한 또는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는 한 좀 더 이어질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기적인 분들은 관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 열어둬야 되는 건가요? 아직도? 예, 시장 뭐 뚜렷한 결론이 뭐 유럽 쪽에서 날라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 측면이 흔들리는 면이 있고요. 이 정치적 이슈 같은 것들은 이제 정량적으로 사실은 네. 이렇게 밸류에이션화 시킬 수도 없고 펀더멘탈화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력 자체라든가 시장 자체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의 이 정성적 요인들을 가지고 계속 흔들면서 이 밸류에이션을 논하기가 어려운 국면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논하려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돼야 된다. 그럴 때만이 지수의 하단을 말하는 것들이 의미 있고 그리고 현재의 주가라든가 현재의 코스피 기준대가 저렴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근본적 원인이 어떤 경제적인 흔들릴 요인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나타날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그 이슈가 경제에 대한 이 매크로적인 요인들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미리 선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를 논하고 또는 주식을 논하려면 이런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개선돼야지만이 지금 지수대의
어떤 적성성을 원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접근 자체를 좀 단기적으로 무조건 관망하시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장기적 네. 관점에서는 결국 시장 자체가 이 정치적 요인들이라든가 비계량적 요인들 또는 이제 정성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흘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이 경제적 요인들 또는 기업의 이익으로 수렴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일정 지수대를 선정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자금을 정해놓고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조언을 좀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전차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물량이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에 또다시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현대모비스는 좀 약간 넣어두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수급이 좋지 않고 이것도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그 갈피를 잡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게다가 전차의 실적이 좀 뭔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무슨 네네네.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은 그 수급 자체가 역유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수급이 안 좋을 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인 쪽인데요. 이 IT의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이 자동차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 쪽인데 이런 식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세계 시장 자체가 혹여나 경기 둔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경기 민감주의 실적 자체를 낮출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5월 달부터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하반기 실적을 소폭씩 둔화시키는 요인들이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도래했다. 이러면서 이제 현대차나 삼성전자 실적을 낮추는 것들이 시작됐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다시금 이것들이 낮춰지더라도 유동성 장세만 돌아온다면 낮아지더라도 이 전차,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군계 일학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역유동성에서 빠지는 개념이지 다시금 유동성 양세가 오거나 실적을 바라보는 측면이 온다면 이 두 종목으로 인해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둘마저도 뭐 실적이 뭐 깨져버린다면 우리 시장 뭐 괜찮겠어요.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다는 거. 예, 여전히 다른 업종군에 비해서는 탄탄하다는 거. 그렇죠, 다시 예. 한번. 충분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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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뭐, 자체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적으로 부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핸드폰 자체의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이 핸드폰 자체에서 스마트폰의 흐름 자체들, 그다음에 그것들의 파급 효과 자체는 여전히 높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경쟁력 가지고서 글로벌 시장,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드러나는 자동차 대수의 상당 부분을 현대차와 기아차가 브랜드하고 신차 가지고서 점유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일본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했는데요. 그때 1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요인이 토요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5% 올라갔을 때 기존적으로 일본 시장이 강했던 IT 산업을 제치고서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1위 했던 것들을 경험해 보면 네. 현대차하고 지금 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 거의 9.4%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10%대를 넘어서는 과정 중에 있고요. 혹여나 이제 단기간 내나 또는 뭐 몇 년, 2, 3년 내에서 15%에 도달한다면 현대차가 미중유, 과거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시가총액을 한국 시장에서도 경험할 개연성이나 가능성 충분히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꼬여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조정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한 완성차들의 질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쪽 얘기를 어제 잠깐 이제 나오셨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뭐 시장은 또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하루 만에 또 뭐 이렇게 사그라들고 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분명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나왔고요. 뭐 지준율 인하 계속 뭐 단행하고 있고 금리 인하까지 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그래도 살짝 올랐어요. 뭐 두산 인프라코어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요. 아직 기대를 걸기는 이른가요? 일단 먼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두 가지 요인에 있어 좀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경기 진작에 대한 기대감을 좀이 오늘 반영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거고 말씀드린 것이 사실 더 맞다 이렇게 좀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 추세를 예단하기 좀 어려운 국면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자체는 시장이 워낙 악재가 많고 주가가 다 대부분 다 뭐 급락한
심각한 국면이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도 시장이 조금씩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면들은 좀 긍정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전히 중국 경기도 첫 번째로는 너무 안 좋은 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짐작을 하지만 유럽의 전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럽이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글로벌 경제라든가 주요 시장에서 악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리스 사태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서 유럽의 재정적 위기가 글로벌 경제라든가 글로벌 경기에 타격을 준다면 중국의 경기 진자에 대한 것들은 다시금 좀 의문의 여지가 커지면서 같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중국을 해석하는 것들보다는 유럽적인 문제가 먼저 일단 안정돼서 그 후에 미국과 중국 중심의 다시금 경기 진정에 초점을 맞는 것이 순서상으로 좀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종목을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실적이 탄탄하고 한 업종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잘 골라야 하는 그런 눈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분법적인 사고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를 놓고 봤을 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민감주보다는 그래도 방어적인 성격을 띤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 그 속에서도 좀 골라본다면 대표님은 어떤 것을 좀 선정하시겠습니까? 민감주에서는 사실 그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경기의 사업 구조상 경기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사업 자체가 경기가 좋아지면서 급격히 좋아지는 걸 말하고요. 반대로 이제 안 좋을 때는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빠르게 망가지는 구조가 좀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근데 이 경기 민감주에 좀 특이적인 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지금 안 좋거든요. 경기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은데 저희가 전차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독립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주가 데이터도 이 경기 민감주들이 철강, 화학,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자동차 운수, 그다음에 IT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안 좋았는데 전자에서 삼성전자하고 자동차에서 현대차가 좋은 모습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좀 개별적 요인들이 좀 있다. 그래서 과거의 전반적인 사이클에서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아니면 다 같이 빠지는 모습, 빠질 때는 안 좋을 때는 다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번에 좀 특수한 면이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반도체 부분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서는 유례 없는 성장의 모습 또는 유례 없는 세계 시장 1위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민감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기를 개별적 요인으로 시장을 극복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사실 시장이나 글로벌 데이터상이나 사례적인 연구사에서는 경영학에서 보이는 그런 사례적 연구사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좀 케이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좀 삼성전자에 좀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도 이제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커지면서 특히 이머징 마켓, 신흥 국가를 중심한 이머징 마켓들이 커지면서 그 부분에서 현대차 시장 점유율이 많이 커지면서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시가총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면에서는 사실 경기 민감주하고 경기 방어주를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기 민감주에서도 시장의 얼음을 좀 극복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이긴 한데 이렇게 경기 민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그 경기 민감을 극복하면서 개별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 전체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단지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 민감주보다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적인 요인이 있고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측면에서는 음식료라든가 내수 소비재 정도, 화장품 쪽 이런 쪽의 산업들이 수익률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의 전반적인 수익률보다는 훨씬 단기적으로 볼 때 또는 이런 위기가 지속될 때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거나 아니면 또는 수익률이 낮더라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좀 더 낮은 마이너스 수익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예를 들어서 뭐 20%씩 많이 난다면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뭐 10% 전후 이렇게 손실 날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서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투자는 좀 신이 났지만 장기적 투자자는 올해까지 경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 밤에 있을 유럽 정상회담 이거 좀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